한 23, 4년 동안 여순항쟁을 조사하고 연구해 왔더니 이제 벌써 반백이 되어 가지고 살 날보다 앞으로 갈 날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염색을 안 했어요. 흑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 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66세입니다.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장애가 되고 져야 되는 걸림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들이 지금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센터에서 기획했던 이 부분들은 아마 일파제동 만파수라고 한 호수에서 그 돌을 던져 그 물결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잘 못하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제3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가 된 이 나라에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잡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뵙게 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야 될 대목들은 국가보안법의 역사입니다. 이른바 여순체제라고 불리우는 반공체제였죠. 여순항쟁 이후에 오늘은 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여순사건이라고 이름을 또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여순사건 이후에 반공체제가 구축이 되고 반공체제의 구축이 되는 제도, 법제도가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여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73, 4년을 우리 사회를 옥죄해오는 아주 반동적인 법입니다. 점잖게 해서 흑역사라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반역사적이니까 반동적인 역사죠. 오늘 대체적으로 5, 6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같이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과 국방병리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 그리고 해방 이후의 국방병리법 또 미수에 거쳤던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가보안법 제정 바로 직전에 폐기가 됐죠. 그리고 계엄법 없는 계엄령 발동 이것으로 인해서 소위 민간인 학살들이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100만 민간인 학살이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여순사건 이후에 정치 사회적 영향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긍정적이었을까? 부정적이었을까? 아니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럴까라는 부분 결론적으로 여순사건 이후에 반공체제가 구축이 되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민주화운동 시절에도 정치공안 조작 사건으로 우리의 생활 전반에 아주 뿌리 깊게 작동을 합니다. 정치, 사법, 언론, 노동, 학원, 간첩 분야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여기에 희생을 당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이 있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가 발전을 합니다. 자기 개정도 하고 타법 개정도 하고 또 폐지 개정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생명력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향후에도 뭐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는 부분들이 운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자가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과 국방병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은 말씀드린 대로 1925년 일제가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누리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설명이 좀 그럴싸한데 실제로 독립운동과 때려잡는 법입니다. 식민지법이었으니까요. 식민지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치안유지법입니다. 근데 치안유지법이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의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48년에 육군형사법, 과도정부 법률이라는 부분들은 군정 시기에 각종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과정에서 육군형사법도 제정이 되고 결국 62년에 군형법을 제정하면서 폐지가 됩니다.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죠. 근데 1948년 실제로는 9월 20일 저희들이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으니까 1948년 9월 20일에 여순항쟁은 1948년 10월 19일 바로 직전에 국가보안법 빼대인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되는 문제로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바뀌는데 국가보안법 바뀌는 것도 좀 이대로 여순항쟁이 없었으면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안이 그대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순항쟁이 발발하면서 굉장히 시기도 앞당겨지고 내용도 바꿔지게 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방경위법은 1962년 1월 20일 폐지될 때까지 해안경비법과 함께 간첩 잡는 법입니다. 방첩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이요. 간첩 때려잡는 법입니다. 웬만하면은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민족 구성의 일원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간첩 때려잡는 법은 그 이후에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구속을 했어요. 검거를 했어요. 투옥을 시켜가지고 고문 치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치조를 하는 과정에 최종 목표는 간첩으로 몰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간첩으로 몰아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인혁당입니다. 사형 선고 3일 만에 죽잖아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도 이 국가보안법이 저촉이 안 되려고 엄청난 치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실토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해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습니다만도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죠. 지금 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국방경위법은 48년 7월 5일에 공포됩니다. 해방 대한민국 수립 직전에. 그리고 8월 4일 효력 발생. 역시 미 군정이니까 과도정부였죠. 그리고 방공법, 국가보안법이 대체할 때까지 16만 내지 20만 건 빨갱이 간첩사건 연루자로 처벌했던 것이 국방경위입니다. 위용이 대단했던 것이죠. 경비법, 국방경위법 인정은 제형 법정주의도 법처주의도 모두 부인하는 법이 되었는데 국방경위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고 여순사건 뒤 한 달 보름 만에 1948년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 안 했으면 앞에 전술했던 내란 그 법이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여순항쟁이 발발하면서 시기가 앞당겨지고 내용도 대폭적으로 보완이 되면서 대표적인 방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제정이 됐던 것입니다. 국방경위법을 가지고 우리 천정배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이런 국감을 이야기를 했어요. 46년 8월 24일 창설된 조선 과도입법 의원도
47년 5월 6일부터 48년 5월 19일 해산 때까지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미 군정에서 12개의 법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 두 법을 제정한 적이 없다. 이들 두 법이라는 것은 국방경비법과 해양경비법, 이 간첩 때려잡는 법을 만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도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계엄령을 발동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국방병위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군인들과 군속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광범위한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또 유연석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상당히 법조계에서는 권위가 계신 분인데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 군정위에서 공포된 적이 없는 이 법률이 미 군정 법률처럼 적용됐다는 점에서 이 두 법률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이 없는데 법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군본부, 해군본부, 지들 그 역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국방병위법 법무 50년사 100에서 103쪽, 해안경비법 해군본부 해군 법무 50년사 54쪽에서 62쪽,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그들이 했던 내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되는가? 국방병위법, 그 맞다.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안입니다. 48년 9월 20일에 국가보안법 뼈대인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합니다. 여순사건, 여순항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이죠. 한 달 전에. 그런데 여순 사건이 일어나자 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야, 이게 법이 없으니까, 제도가 없으니까 이 녀석들이 서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앞당겨가지고 12월 1일에 당해인도 12월 1일에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내란 행위는 기존 일본 형법을 의용하는 미 군정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는데, 의용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의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법이 뭐겠어요? 식민지 일본 형법을 미 군정에서 그대로 해왔고 그것을 또 해방된 나라에서 그대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의용.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해방된 나라에서. 그런데 이것을 내란 행위보다는 유사한 사상과 목적을 갖는 결사 집단의 구성원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골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이런 남로당,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당시에 145개의 인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의 인민위원회가 약 2개월 만에 인민위원회로 재편이 됐던 것인데, 그런 조직들을 전부 자익으로, 그래서 비합 조직, 지하 조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명칭이 기존 형법상은 내란죄와 중복되는 관계로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과 국방병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계엄법 없는 계엄령 발동입니다. 국방병위법이 국가보안법에 영향을 미쳤다면 계엄법 역시 이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이 됩니다. 계엄령은 1948년 10월 21일에 발동이 됩니다. 법이란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것인데, 국무회의가 아니지, 국무회의 전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하지도 않고 국무회의가 지그들이 행정적인 행위로 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법과 불법적인 상태의 계엄법과 국방병위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주 4.3과 여순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제주 4.3 계엄령은 불법입니다.
10월에 선포된 여순항쟁의 계엄령도 역시 불법입니다. 그렇다면은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계속 여순항쟁, 여순사건이 이야기가 되지? 이 이야기는 저도 의아스러웠습니다. 제가 1980년 여름에 삼군사령부 보안대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치조 장교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바짝 쫄아가지고 내 병장 이영일 여수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바로 돌아오는 답변이 이 여순 반란 빨갱이 새끼. 그래가지고 이제 치조를 시작했던 것인데, 그래서 동안에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우리 사이에서, 군대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멸차게 그 차별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가, 살아나가면 한번 이 사건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역사적 우연의 역사에서 제가 여순을 접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저는 노동운동만 하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그때 살아나가면은 여순을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나를, 지역을, 사람을 엄청난 차별로 몰아가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제가 커올 때에 제 부모들이 말해준 적도 없었고 커가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준 바도 없었어요. 단지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서 단편적으로 스쳐가는 그런 부분들은 시험 공부식으로 그냥 뭐 이런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이제 제 운명처럼, 첫 번째 운명처럼 받아들이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 여순체제라는 이 여순 사건이 정치 사회적 영향, 그럼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여순 사건 이후에 여순 체제라고 불리우는데, 반공 체제를 다른 말로 여순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순 항쟁 이후에, 여순 사건 이후에 그 체제가 그대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기 때문에 여순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미군의 적극적인 개입과 영향력 확대라는 부분들은, 애들이 미 군정이 끝나고 나서 에치슨 라인을 가지고 지구나라로 가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별로 그 중요한 거점으로 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한만원이라도 자본주의를 이식하기 위한 이런 문제가 여순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지니까, 야, 이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은 병력만 한국인을 썼지 병기, 병참, 작전, 정보, 군수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특히 정보와 작전의 분야에서는 미 군사 고문단 5명이 파견돼 가지고 모든 작전을 지휘했던 그런 과정이 칼 마이덴스 기자의 사진 집에가 나와 있습니다.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군의 적극적인 개입과 영향력의 확대가 좀 더 노골화되고 본격화된 것이 이 여순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도 국방병력법을 기초로 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이제 제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언젠가는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시기가 앞당겨지고 내용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통제 체제를 구축했는데, 유숙기제도, 숙박계를 쓴다는 겁니다. 지금은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는데, 옛날에는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 숙박계를 다 썼어요. 개똥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갖고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다. 그걸 보고 전부 추적을 하고, 요시찰 명부가 있는데 요시찰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죠.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은 자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의 혐의자, 이런 사람들을 자수하면 살려준다 해가지고 전부 선도해서
올바른 길로 만드는 관제 조직입니다. 그것이 50만이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50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전부 적을 이롭게 한다 해서 무참하게 죽였는데 거의 3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학도곡단, 예전에 고등학교는 전부 병영훈련을 했어요. 학원의 병영화. 이렇게 해서 주민 통제를 확실하게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여순 사건의 진압과 토벌은 이 이후에 한국전쟁에서 100만 민간 집단 학살의 시작과 서곡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순, 제주 성공적인 진압이 됐다고 말이에요. 성공적인 토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진압과 토벌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의 공과가 계급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답태기 소위가 한 2년 있으면 장군이 되는 이런 파격적인 공과들로 인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민간인들을 죽여서 노획물과 공과로 성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어요. 남한 사회의 당시 인구의 20분의 1인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요새는 이제 개도 애완개이 돼가지고 동물권이 있지만 옛날이 아니라 지금은 개가 차에 취해 죽어도 개값을 묻는 판인데 100만 명이 죽어도 끽소리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인데 그거 다름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했다는 것입니다. 끽소리 하면은 네 간첩이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여수와 순천, 전남 동부 지역으로 국한되는 사건으로 알았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전남 지역 전체와 전북 남부 지역, 경남 서부 지역, 대구 오연대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서면 다친다. 못 맞는 무난돌이 정받는다 해서 생명을 잇는다는 인식 팽배해가지고 진보적인 이 철학과 정치단체들이 단절이 되죠. 상당히 한동안 보수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외지로 유학을 보내버려요. 여기서 이상한 물을 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내놨더니 이제 저는 이제 한참 후에 갔지만도 다시 돌아와서 역수입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정치 사회적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의 사회적 영향, 이것으로 군대 내에서만 끝나는 게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대 강화되는데 우리나라 군 사상 최초로 육군, 해군, 공군 연합작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군이 동아일보 경찰한테 밀렸어요. 활에게도 밀리고 또 소위 구속이 되면 조서를 꾸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이후에 국군이 전 사회적인 압도적 규정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 한 바에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을 하는데 당시 병력이 5만 명이었습니다. 대전 형무소에 기소된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4천 약 800여 명 돼요. 그러면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 자해 혐의의 병사들이었습니다. 5개 예단 15개 연대에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죠. 약 5천여 명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을 박정희의 밀고론에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싹 걸러내요. 그리고 반공군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반공군대로 거듭나게 되니까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사건이 발발할 때는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을 진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합니다. 단선 단정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4.3의 동포들이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동포들에게 가서 진압을 한다, 토벌을 하라 한다. 진압 토벌이라는 부분들은 군인은 숙명적으로 알죠. 가서 죽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연대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에 항명을 한 겁니다. 부당한 명령을 항명을 한 거의 지금까지 군대로 봐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형성돼서 반공 군대로 거듭나고 나니까 30년 후에 그 전에도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도 군인들은 부당한 명령이라는 생각을 안 가져요. 80년 5월 광주가 발발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한 명령을 내리죠. 가서 진압을 해라. 광주를 진압해라.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광주를 진압해라.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민주화운동 속에서도 광주 이것만 때려잡으면 되겠다라고 표적을 삼아서 광주를 했는데 당시 군인들 역시 반공군대로 이제 길들여지는 바람에 이것이 부당한 명령인지는 모릅니다. 가서 죽여요. 처참하게 죽였죠.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이 죽음의 희생을 무릅쓰고 장엄하게 부활해서 이 땅의 민주화가 된 것이죠. 그대로 침잠했더라면 우리 이 땅의 민주화가 아직 덜 도래했을지도 모르죠. 장엄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계엄군의 전통복장, 이것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여순 사건 당시에는 같은 군인들끼리 그 교전이 벌어져요. 14연대 군인들과 진압군, 같은 군인들이요. 근데 서로 피하를 구분하려고 보니까 진압군들이 철모에 흰띠를 둘렀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의 복장이 된 것이죠. 30년 후에 광주에서 또 진압군을 24단 중심으로 해서 보냈어요. 24단 중심으로 보냈는데 그때는 시민들이지 같은 군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철모에 흰띠를 두르고 나타나요. 피하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닭대가리 들이니까 이제 그 나온 겁니다. 계엄군은 철모에 흰띠를 두른다. 탁 해갖고 딱 하고 다니죠. 제 친구들이 당시에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그때 아이들 열이 보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반공군대가 돼가지고 군대에 가면은 암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학교 다닐 때 암기 하기 싫었는데 군대 가니까 암기를 더 많이 하게 돼. 하다 못해서 군인정신 같은 경우도 했는데 저한테도 군인정신이 막 뿌리 있게 암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네모반에서 점호를 하는데 달달달달 얘다가 갑자기 제가 긴장을 했는가 그 장교가 딱 지목을 하면서 딱 지목을 하면 이제 그것을 대내야 돼요. 그래서 딱 지목을 하면서 군인정신 하길래 갑자기 머리가 하얘더라고요. 하얘서 뭐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군인정신은 저 정신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식이 마침 그 육사나 삼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아니라 ROTC 장교가 돼가지고 이놈이 가만 생각하더니 네 말이 맞다. 군인정신은 저 정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 권역을 좀 피한 적이 있었는데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여순 사건을 진압한 군대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치구인들을 구태퇴한 군부 독재 정권이 탄생하고 되고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한국의 민주화가 30년 지체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순 항쟁의 후과가 우리의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데, 아무튼 남한 사회에서 작동하는 체제, 시스템에서 있어서는 반공 체제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순 사건 이후에 반공 체제가 구축이 됐다고 했죠. 말씀드린 대로 빨갱이 마녀 사냥,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논리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게 됩니다. 이 국방병위법, 국가보안법, 계엄법, 이거 수많은 납법들이 협공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옥죄해 오니까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구속 수감하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은 안 되려고, 국가보안법 간첩, 빨갱이는 되지 않으려고 그 모진 고초와 고문 속에서도 그 이제 실토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몸이 상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만, 소위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의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월북 친척 간첩 조작 사건, 납부거부 간첩 조작 사건,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 각종 음수 사건으로 엮어온 것이 이 국가보안법이었다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잘못된 정치, 폭력적인 권력으로 희생이 됐는데, 이런 살인 폭력 기구로서 군대와 경찰 조직,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 사찰 기관으로서 관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안기부, 국정원, 얘들은 사건을,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뒷수습은 누가 하느냐? 검찰의 공안검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검찰의 공안검사들, 검사들이 하는 일은 죄를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소한다는 것이죠. 이런 역할들을 해서 검찰이 권력의 신여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권력의 신여가 아니라 상사가 되려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은 정치공헌 사건하고 맞물려 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현대사의 정치공헌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공안이라는 말은 좋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말인데, 공안검사는 원래 말 그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탄생을 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48년 8월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청에 공안검사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공안만 담당하는 거예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근데 얘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간첩만 때려잡는 게 아니라 간첩으로 만들어서 때려잡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 학원, 노동, 재야, 선거, 대공, 외세 사건이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얽어매는 것이에요. 정치, 사법, 언론, 노동, 학원, 간첩 분야로. 그래서 우리 한국 현대사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해서 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국가정보기관 정치 개입의 역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쩐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국정원이 해외 대공 수사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국내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박지원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 믿고 싶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니까.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반증이 바로 사이버 국가 테러 국가보안법이라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 이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현대사의 정치 공안 조작 사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앞서서 6가지 유형의 분류를 했다고 그랬죠. 정치 부분에서는 정치인 사찰을 합니다. 반정부 인사를 사찰합니다. 선거를 개입하기도 하고 정치 자금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명동 사건,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사건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당 불법 선거 자금 사용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반국가단체 조작 사건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습 모임의 사건들을 반국가단체로 만든 사건들이 부림, 오송회, 햇불 사건들입니다. 전민학년, 전민노련, 아람의 사건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법 분야에서는 사법에 지들이 또 견제 감시를 하면서 이 공안 조작으로 만들어요.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검찰 중정,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 민변들이 이제만 나타나니까 이걸 탄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백님 사건이라든지 아카데미 사건 탄원인들에 대한 연행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언론 필화 사건도 있습니다. 노조 결성이라든지 보도지침, 언론인 연행 사찰, 민족일보 사건이라든지 부일 장학회 사건, 사상계, 동아일보, 조선일보, 지금 요것은 없어져야 될 신문인데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뭘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대량 해직하는 사건도 있고만 그랬죠. 노동학원 간첩 분야인데 이 부분들은 앞서서 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유직급들인데 노동학원 간첩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산업 선교에 대한 탄압,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민주노조 탄압, 블랙리스트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위장 취업자 관리 대책. 그래서 청계 피복노조, YH노조, 정교조, 전국노동조합 협의회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관여를 하기 시작하고 공안 조작 사건으로 공안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걸핏하면 간첩으로 몰겠다라는 겁니다. 공공 안녕과 질서는 수틀리면 간첩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학원이 가장 치열하게 합니다. 학생운동이라는 거예요. 유신반대, 긴급조치, 계엄철폐, 반정부투쟁인데 1960년대 4월 4.19 혁명 때도 보면은 학생들이 41.4%가 가담을 합니다. 이 이후에 1960년 4.19 때부터 1983년 9월까지 23년간 학생운동 시위가 이거 전부 제가 세봤어요. 자료를 가지고 전국 300개 대학에서 총 360여 회 400여 명이 투옥이 되고 구속 200여 검거 연행은 700여 명이 됩니다. 전국의 300여 개 대학이 여기에 참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학생운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운동이 결과론적으로 노동운동에 영향을 준 것이죠. 노동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이 사람들이 현장 투쟁을 해보겠다고 나갔던 것이죠. 간첩. 이 일반인들을 또 이렇게 올가맵니다. 월북자는 물론이러니와 행방불명자, 가족 관련해서 간첩으로 떠였고요. 납북 기한여부도 간첩으로 했고요. 납북이 됐어.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북한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너는 간첩일 것이다. 가 아니라 너는 간첩이다. 라고 시작하는 납북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우리 이정은 회장님 계십니다만도 제1동포 중에서도 애국심이 강한 그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국에 가서 공부하고 고국에 가서 기여를 해라 라고 보내놨더니 이게 갑자기 간첩이 되었고 돌아온 거예요. 이 근처에 사는 서승 선생도 그런 일한데 세상에 고국에 보내가지고 해방된 나라에서
네 뜻을 제대로 희생과 기여를 해라고 보냈더니 간첩이 되었고 돌아온 거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조작 사건들. 그 남북 선박 및 어부가 자그만치 459척에 어부가 3,651명이나 됩니다. 이 전부 간첩으로 말아요. 이 얘기가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은 가장 사회적 약자라서 사건이 발발해도 어떻게 우리 사회에 항변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또 뭘 알아서 나는 이럽니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맨마하니까 전라도로 맨마하니까 이렇게 3,651명. 선박은 왜 납북이 되냐? 바다에 가면 경계선이 딱 그 육지에 365 몇 마일이더라? 하여튼 철책선이 딱 있는 것처럼 경계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가령 넘은 것 같다. 고기를 쫓아가서 가다 보니까 넘기는 거야. 고기가 많으니까 막 욕심이 나서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납북이 되기도 하죠. 납북이 되는데 그 북한 녀석들도 또 우리를 이제 곱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이놈은 이제 간첩 교육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한데 구실도 좋아. 일단 갔다 왔으니까 니는 간첩이야. 해가지고 3,651명이 됐다니까요. 가장 사회적 약자층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현대사의 정치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이런 공포 분위기를 만든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정권 유지 수단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리고 정권 유지 수단에서 간첩이 일이 많아. 학생들도 많고 어부들도 그렇고 제1교포도 그렇고 하다못해 기자도 그렇고 이 보니까 변호사 애들도 이렇게 많고 응? 국회의원 녀석들도 보니까 이렇게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선전을 하는 것이죠. 반공국가라는 이 위상을 가지고. 다음. 그래서 국가보안법 연역의 목적과 정의를 봤습니다. 목적이 멋있습니다. 제1조.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함을 하는 것인데 앞에 단서를 단 것이 반국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반국가 활동 후 광범위한 적용이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 대로만 해라. 근데 그 당시에 국가가 뭐였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국가였는데 이놈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저항을 했죠. 무엇 때문에? 당시 시대의 모순이니까. 이 시대의 모순에 시대 정신으로 우리는 한글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항일르병, 식민지 시대의 3.1혁명, 6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해방 이후의 대구 10월, 제주 4.3 여순, 4.19, 그리고 광주 5.18과 노동자 대투쟁, 광주 5.18, 그리고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촛불 항쟁이 이루어지는 125년의 역사에서 13개의 국지간 사건들은 바로 시대의 모순과 시대 정신으로 끊임없이 이 민족이 저항했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놓은 민주화가 전 세계에서 제3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화가 된 나라에서 현재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스럽습니까? 어떻게 세운 민주화인데, 국가보안법으로 탄생했던 사람들은 또 역설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세운 반공국가인데 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세운 민주화인데 이것이 다시 회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의 시스템과 유산인데, 이 국가보안법은 14차례 재개정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가 발전을 한다는 말이죠. 시대에 맞게끔. 내용까지는 이제 다음에 우리 이정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지만 48년 12월 1일에 제정이 돼가지고 폐지가 돼가지고 한 차례, 전부 개정이 3차례, 일부 개정이 3차례, 타법 개정이 6차례 하면서 계속 자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14차례의 법률 호수와 재개정 일정, 시행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들도 그런 일환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자시하지면 안 된다.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국정원이 밀리니까 지금 검찰청이 치고 나오잖아요.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끼리. 국가보안법령의 연역을 보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색깔론입니다. 권력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반공체제를 유용하게 휘둘렸던 정치 무기입니다. 선거 때마다 북풍 공작, 간첩 조작 사건 잘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도표를 통해서 아주 조직 체계를 잘 갖춰갖고 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주 전국적인 규모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일들이 도모해 왔다. 이 나라가 잘못했으면은 넘어갈 뻔했다. 라는 부분들을 공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있을 때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들도 역으로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민재원 등 같은 사람들의 사건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적이 있죠.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위원회에서 했는데 얘들처럼 했었어야 돼요.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전부 다 밝혀놓고 얘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이렇게 간첩으로 몰아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했어야 되는데, 간첩 조작 사건 누구, 간첩 조작 사건 B, 간첩 조작 사건 C, 납부거부 A, 납부거부 B, C 이러니까 국민들이 처음에는 와, 저런 나쁜 놈들이 있냐? 두 번째로는 또 그랬어? 세 번째는 허허, 네 번째로는 아이야 하면서 이 피로도에 쌓이고 피곤감에 쌓이면서 재수없는 놈들이구만 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들도 저렇게 전체적인 규모를 그리면서 이놈들이 이런 식의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을, 국민들을 못 살게 굴었다라는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진실화의 이익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들은 색깔론으로 각종 선거의 악용 사례를 쓰였습니다. 경로 우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은 쉽게 해결하려는 버릇이, 습관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두드러 패면은 쉽게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었어요. 간첩으로 몰아가면 쉽게 해결이 돼요. 공안으로 몰아가면은. 근데 이게 그러지 않고 하면은
기소를 하고 법정으로 가고 또 공방이 오가고 뭐 이런 복잡한 민주적인 절차가 머리 아파. 그래서 쉽게 해결하자. 그 좋은 거 있잖냐. 국가보안법, 경로 의존성, 사회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좋게 그냥 가자. 절대 이 부분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법이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주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순실이, 최순실이, 또 기춘이, 김기춘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도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군부 독재 같았으면 요래하면 갔을 거라. 응? 근데 기춘이나 순실이는 삼심제도를 적용받고 있어요.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색깔론과 경로 의존성이라는 부분들의 결론은 또 이런 것입니다. 인권 유린에는 국가폭력과 집단학살, 방공, 멸공, 최근 또 새롭게 나오대요. 성공 타격이라는 것은 전쟁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을 하면은 남북한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가? 한반도 5,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문명화된 국가를 만드는 지금 이 현상에서 고도화된 무기로 전쟁을 하자면은 그 고도화된 무기는 예전에 재래식 무기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타격을 주어질 수가 있는데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10대 강대국인데 빨갱이 논리 이런 부분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1998년에 여순항쟁, 여순사건이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구소에서 사건 발발 50년 만에 간이 일영지와 학술 심포지움과 사진 전시전을 했죠. 사회 공론화를 처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지역사회의 공기와 분위기는 여순 여자도 꺼내지를 못했어요. 여순 반란, 여순 빨갱이 이렇게 낙인 찍혀버렸기 때문에 민족 구성원수 일원으로 접대받지를 못하고 말하자면 천형처럼 문둥병전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빨갱이 그러면 이제 낙인 찍혀버려가지고 연좌제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들의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넌지시 엿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한참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중동에 가려는데 못 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 유족이 바로 맞아 하는 이야기가 사람아 우리는 빨갱이가 돼가지고 돈 벌러 가는 데는 못 보내네 안 보내네. 근데 그러면 어디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나는 월남에는 갔다 왔지. 그러니까 죽을 때는 보내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쓸쓸한 자화상이었던 것이죠. 다름 아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폭력에 계속 희생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폐지돼야 될 법안 가만 놔두면 끊임없이 자가 발전을 한다. 다른 법안들이 뭐 있을까?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끈이 깨어있는 우리 시민의식들이 제대로 들어선다면 브라질의 검찰 공화국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사회에 회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수치와 모멸이라고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세운 민주화인데 이것을 다시 돌이킵니까? 범민주 진영이
이 문제를 한 달 남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역사 다름 아닌 여순체제로 시작되는 이 반공체제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국가보안법의 어두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투영됐던 것입니다. 같이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